네,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아 있는데요. 뭐 선거공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제미나이, 챗GPT 없이 살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도 말씀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요. AI 시대에 도대체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 사무부총장 맡고 계신 분입니다. 차지호 의원님 모셔서 AI 하정우 수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AI의 미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미래 전략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 모시고 30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재미있고 그러게요. 특히 저희 네. 제작진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네. 오, 차지원 너무 재밌다. 아. 예. 차지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좌를 개설하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네네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AI 그러게요. 시대에 네. 도대체 곧 닥친다는데. 예. 그러니까 AI가 과학기술이나 산업이나 아니면 뭐 챗GPT랑 좀 대화하면서 뭐 좀 신기한 이 수준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지금 정치 시스템이나 민주주의 시스템 혹은 경제 시스템, 노동 시스템 이 모든 거에 이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거예요. 근데 네. 이 얘기는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선생님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가 있고 지금 예. 당장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음. 다음 한 3년, 4년 안에 어떤 식의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연이라면 제가 예전에 카이스트 교수를 일할 때는 네. 일주일에 3시간씩 15주를 강의를 했는데 오, 15주.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걸 그냥 압축적으로 네, 꽉 줄여가지고 네. 30분 안에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네. 이제 허사비스 그 저 CEO 구글 네, CEO 네, 왔잖아요. 네, 대통령도 면담하고 네, 뭐 하루에 뭐 LG, 삼성 뭐 다 만나고 갔다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곧 닥친다. 곧 예, 닥치죠. 2030년으로 네, 이제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뭐 30일 정도 눈앞에 두고 있는 지방선거도 있지만 AI가 앞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AI를 우리가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수도 예, 있고. 강화될 수도 있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더 약화될 수도 있고 이런 위기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AI라는 게 정치 영역에 얼마나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미 들어와서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계엄을 겪었지 않습니까? 계엄 겪었죠. 계엄에 AI가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크게 있죠. 제가 오. 계엄 시기에 네. 저희 의원님들 모이시는 의원총회장에서 네네네네. 한 얘기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특히 예전에는 결국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거나 투표를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신념에 바탕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신념과 내가 어떤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 네. 어떤 특정한 판단들이 예. 어우러져 있는데 그게 사실 사람은 내 주위에 어떤 정보가 얼마만큼 둘러싸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보를 사람이 전달했었어요. 네. 예. 그리고 사람의 집합인 미디어가 예. 이 사람과 사람의 그렇습니다. 정보를 전달했는데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보가 디지털화돼 있고 디지털화된 정보는 반드시 AI 알고리즘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AI라고 하면 가짜 뉴스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가짜 뉴스는 오히려 통제하기가 쉽고 예. 문제는 이 유통 과정이 굉장히 아. 왜곡돼 있는데 예. 그 미디어다 저널리즘은 사실 공적인 통제를 받잖아요. 예. 투명성들도 보고 방송 그렇습니다. 통일도 있고 예. 뭐 잘못하고 이상한 정보 전달해주면 제재도 가고 이런 그렇습니다. 메커니즘이 있는데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근데 실제 이 유튜브를 보건 아니면 뭐 다른 미디어에서 피드를 보건 이 정보가 왜 나한테 왔지? 네. 라고 의문시하는 분들이 있는데도 깊게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놀랄 만큼 내가 필요한 정보들 혹은 내가 원하는 정보들 혹은 이게 왜 왔지 하는 정보들 막 맞습니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내 귀에 도청장치 자꾸 보시면 내 머리에 도청장치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찾는 패턴들이나 내 둘러싼 것들 거기에 상업적 요인을 더해져서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더 사고 뭐 네. 하는 거하고는 이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네. 여기에 사이드 이펙트가 나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정치에 대한 영향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정보 접근성이 제일 좋아요. 가장 그렇죠. 질 좋은 그럼요. 균형 잡힌 정보 접근성이 제일 좋은데 굉장히 극단적인 음모론에 맞아요. 사로잡혀 있었고 예. 극단적인 그걸 실제로 믿는 것 같잖아요. 재판할 때 예, 보면 맞아요. 그냥 일부러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실제로 믿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주위에는 이미 그런 정보들로 공고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 네. 탄핵에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에 맞습니다. 유튜브를 열어보면 전혀 다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하나의 세계에 사람들이 신념에 따라 다른 판단을 다른 걸 했다고 하면 예. 지금 세계 자체가 분절돼 있어요. 음. 근데 인간이 내가 주어져 있는 정보가 그것도 뭐 한두 달간의 정보 노출이 아니고 뭐 수년간 특정 패턴의 정보들에만 노출돼 있으면 그 정보에 맞는 예. 그 정보에 반영된 정치적 판단을 하고 그 투표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극단적인 환경이 이제 한국에만 있냐? 예. 미국에도 있고 그렇겠죠. 유럽에도 있고 그래서 예. 예전에는 극단적인 리더십들이 있었어요. 예. 예, 극우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선거에서 대선에서 승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주요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해가 안 되는 예. 투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의 기반은 일단 알고리즘적인 편향성이 만드는 예.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의 정보들이 그럼 지금 왜곡된 정보나 이런 AI 플랫폼이 지금 수준에서 머물 것이냐 네. 아니면 이런 성향들이 더 강화될 것인가 하면 AI 기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AI 기술은 한 3개월 단위로 예. 급변하게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지금 우리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당장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이 다음 총선, 다음 네. 대선에는 완전한 영향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와, 그러면 그 우리가 투표하고 선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후보가 공약을 내놓고 뭐 이런 것들도 다 AI한테 영향을 받아서 알고리즘을 타고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좀 왜곡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외국 정도가 아니고 네. 저는 큰 위협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생각하는데 위협이다. 그 내가 누구를 뽑을거나 이럴 때 친구 말 듣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투표한다고 그렇습니다. 내 생각하잖아요. 신념에 따라서. 그럼 내 신념이 어디서 왔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내 신념이 어디서 왔나? 네.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인생에도 오지만 내가 분명히 몇 년 전에는 이쪽 정당이나 이쪽 정당이나 호불호가 없거나 아니면 이쪽 정당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바뀌었다. 예. 그럼 내가 접한 정보에 따라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보를 AI 알고리즘이 설계하고 큐레이션을 하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접하는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 AI 알고리즘이 정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게 사실 굉장히 강할 때도 있는데 약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잘 안 들어도 내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에는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정보가 예전에는 뭐 글이나 이런 것들 짧은 기사나 이렇게 냈다가 예. 지금 시청각 자르고 다 오잖아요. 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모여서 내 신념을 만드는데 그 한 두 가지만 얘기 드리면 AI 시대는 이른바 이게 어떤 위험이 있냐면 그 더 이상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아니고 지능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이 정보가 수동적으로 저한테 그 AI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이 나한테 수동적으로 전달해 줬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얘가 지능체가 돼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비유하자면 내 옆에 나랑 하루에 3-4시간씩 대화하는 친구가 예. 사실상 AI가 돼버린 거고 AI가 정보들을 제공해 주니까 그럼 나한테는 계속 특정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지능체가 네. 친구가 계속 귀에다 떠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예.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럼요. 그 스마트폰을 이게 아무런 지능의 매개 없이 주는 게 아니고 AI라는 지능체가 특정 정보들을 네. 특정 얘기들을 나한테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로 가면 더 심해요. 그렇겠죠. 그 아이들이 영향을 이제 더 많이 내가 평생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지금 가장 많이 대화하는 게 AI고 가장 고민이 생겼을 깊이 대화하는 게
AI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제 투표행동 정치적 신념을 떠나서 인격 자체를 네. 사람이 인격 자체를 형성해 주는 시기가 아니고 예. AI가 나의 인격,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시켜 주는 시기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AI에 대한 공적 통제가 없어요. 그럼 과연 어떤 알고리즘으로 우리에게 예.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 주는지에 예. 대한 것도 없고 심지어 AI의 능력이 어느 정도 돼서 우리에게 예.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예. 구체적인 논의나 연구들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10대 교실의 네. 극우화, 폭력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폭력이 진화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 뭐 학폭 뭐 이러면 그냥 뭐 누구 한 명 왕따 시켰어요.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범죄적 매우 끔찍한 범죄로 나아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AI 알고리즘 계속 이 게임하고 뭐 휴대폰으로 기계와 소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더 그렇게 폭력적 극단적 극우로 나아가는 건가? 10대 극우하고도 연관이 돼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니 그거는 뭐 그거는 좀 전혀 다른. 어렸을 때 그 뭐 우리 그 어렸을 때 비디오 세대잖아요. 네, 비디오. 보면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영상 시청물이라고 예. 하고 폭력적인 장면 나오고 뭐 맞아요. 사실 게임들이 등장하고 총 쏘는 게임 등장을 했을 때 그걸 처음 접하는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에 대한 네. 연구들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사람은 어쨌든 외부에서 정보를 받고 그게 정보가 폭력적이든 뭐든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예전에 폭력적인 게임을 안 하려면 오락실 안 가면 됐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스크리닝 없이 무차별적으로 특정 의도된 정보가 나에게로 들어오고 예. 그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지만 정치적 효과가 크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의도성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상업적 의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돈을 목적으로 돈을 해서. 목적으로 그 알고리즘에 그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 예. 얼마나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오래 만드는 게 결국에 그쵸. 그쪽 예. 상업적인 이익과 연관이 돼 유튜브도 있으니까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기 광고를 때문에 매기면서. 예를 네. 들어서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뭐 인지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구글 있는 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설계하는데 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매체에 얼마나 몰입하고 얼마나 여기에 중독이 네. 되게 하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매체에 중독이 돼야지 들어가서 되잖아요. 네. 어느 순간 느끼시는 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왜 보고 있을까? 쇼츠를 왜 계속 몇 시간씩 보고 있을까?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중독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잡혀 있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혹시 취재 편의점에도 네. 이렇게 중독돼서 잡혀 계신 분? 저는 열심히 취재한 내용을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유,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양질의 매체들은 굉장히 좋은 예고요. 근데 이게 의도성이 지금 상업적 의도밖에 없다고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네. 그런데 캠브리지 아날라이티카라는 회사에 얘가 있어요. 네. 그게 선거 컨설팅 회사인데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한 200개 선거에 네. 개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업이. 기업이 예. 선거 컨설팅 예. 업체죠. 예. 그리고 그 기업이 대부분의 선거에서 높은 확률로 이겼어요. 어.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이크로 타겟팅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예. 그거는 이 기업이 문제가 됐던 건 페이스북에서 개인 정보를 사와 가지고 예.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는 혹은 예. 소수 그룹에 맞는 선거 캠페인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이해를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공화당에도 낙태에 찬성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 네. 미국 민주당에도 낙태에 반대하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민주당, 공화당 다 같은 메시지를 주는데 예. 마이크로 타겟팅 캠페인은 예. 이 한 명 한 명마다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낙태 관련 얘기를 뺀다든지 예. 반대 얘기를 던지든지 예. 모호하게 던지든지 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른 메시지를 던지면 이게 제가 일했던 예전에 그 공중보건이나 뭐 예를 들어 담배 끊게 하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공의 개입이 들어갔을 때 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개별화되면 될수록 이 사람이 특정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져요. 오. 과학적으로.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마이크로 타겟팅 캠페인을 통해서 네. 예를 들어서 한 5%의 네. 투표 행동을 바꾼다. 전 충분히 가능한 것 같거든요. 야. 그럼 선거 판도가 바뀌잖아요. 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캠브리지 아나리티카 회사가 AI 기술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당시 AI 플랫폼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물론 정보는 좀 페이스북 같은 데 사봤지만 예.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구글이 예.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네. 짜는데 예. 의도성을 가지고 짠다. 정치적 의도성을 가지고 짠다. 야. 그래서 실제 네. 지금 상황은 제가 어렸을 때 카이스트의 미래전략대학원에 교수로 들어가서 미래학자들이랑 일했을 때 네. 했던 말이 나는 다음 선거 결과는 예. 미래학자지만 맞출 수 없다. 그런데 예. 다음 선거를 결정할 수 있는 5명은 안 돼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그 예로 들었던 게 수업 시간 음. 강의 따위 이렇게 예로 들었던 게 그 유튜브 알고리즘 음. 수석 엔지니어들 네네.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AI 알고리즘이 지금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거를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예. 그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네.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염려하는 무서운 건 뭐냐면 예. 그쪽에서 의도를 가지고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민주주의 체계는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그룹이 음흠. 정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걸 철저히 막아놨죠. 분권화 시켰고, 예. 그러니까 우리 상권 분립을 만들었고 권력을 나눴고, 음. 그 선거 같은 거는 모든 권력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나눠놨어요. 음. 그런데 어떤 기업이나 어떤 네. 그룹이 이 전체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힘이 네. 이미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에 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냥 수동적으로 구글이 그런 힘을 가졌지만 예. 뭐 구글이 무슨 우리한테 어. 개입을 하겠어 예. 라고 하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서 X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트럼프 소셜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기업인들 예. 트럼프도 기업인이었고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기업인이고 마찬가지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인공이 됐던 그룹이 트위터를 샀어요. 음. 왜 샀을까? 그러니까 여론의 거기는 돈을 쓸 때는 모든 이유가 있잖아요. 예. 정치적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게 예. 미래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이런 큰 플랫폼 AI와 플랫폼 회사들이 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개입할 만한 기업의 상업적 이익이 있을까 정치에? 네. 지금은 없다고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도 음. 결국 AI는 공공 시장, 네. 그러니까 의료나 교육이나 아니면 금융이나 이런 공공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AI에서. 근데 그런 가장 큰 시장으로 넘어갈 때 이거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냐? 예.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정부가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 기업에 우리가 윤리적 뭐 사회적 책임 막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늘 그 뭐 윤리보다는 도덕보다는 돈을 추구하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하나도 우리가 그 뭐 이를테면 입법으로 됐든 정부가 됐든 교육하는 게 없으면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지금 되는 거 사실 아닌가? 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외부에서 이루어지다기보다는 네. 이 기업들이 사실 구성된 사람들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룹들도 있는데 음. 이게 저는 다른 예전에 있었던 기업들보다 그 안에 윤리적인 AI 통제를 하려는 그룹이 기업들한테 꽤 많이 있어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 AI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도 메타 감독위원회 예. 임원들 이런 분들 만나보면 네네.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돼 있고 아. 독립돼 있고 아하. 이런 문제들을 하는데 문제는 다행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고 어떤 그 AI 전환 과정에서 리드를 하기 때문에 윤리성과 도덕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는 그룹들 안에 섞여 있는데 이게 기업 내부에 맡겨놓을 문제인가? 아. 공적인 통제 우리 아니면 예전에도 그 예를 들어서 여러 조선일보도 있고 한겨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었을 때 그냥 기업 안에서 감독위원회 만들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도 예. 만들고 맞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만들고 예. 이러는 거는 이런 식의 전체 민주주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공적 통제 안에 놓여져야 돼요. 예. 공적 관리가 반드시 그리고 필요하다. 적어도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예. 문제는 예를 들어서 미국 서부에 있는 모 기업이 한국 예. 선거에 대선에 영향을 예. 주겠다라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다 한들 거기는 국내법에 접촉되지 않고 압수수색이 되나? 우리가 쿠팡 때문에 아주 네. 그냥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 지금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선거 결과
이거 만드는데 한국만 수십 년의 음. 피를 흘리면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예. 만든 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 민주화하기 위해서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단기간에 예. 기업들에게 이 파워가 넘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들에 대한 이해나 이 예.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 AI 기술들이 어떻게 네. 그 민주주의에 주는 영향이라 이 어떨까라는 질문이 음. 아직 그 정치 커뮤니티나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머리에 네.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 이 같습니다. 질문이.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 개혁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우리 정당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네. 그냥 단일 요인으로 보면 한국뿐만 전 세계 민주주의 가장 높은 영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이 AI 문제인데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이 예.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 게 맞아요. 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언론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기획 보도해서 뭐 짧게 이렇게 박스 기사를 쓰고 뭐 덜어 한 바닥 털어서 쓰긴 하지만 그거 잘 안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정우가 북갑에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뭐 여기에만 좀 회피적 관심들이 있어서 좀 진지하게 네네. AI 문제를 들여다보는 사회 풍토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곧 닥치는 미래인데 아무 준비 없이 무방비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그 곧 닥칠 미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2차 산업혁명보다 더 센 파고가 온다. 그럼요. 어마어마할 거다. 근데 그게 어떤 거지?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 측면이 있는 것 이게 같습니다. 산업혁명은 진짜 생각해 보시면 돼. 산업혁명 하나인데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폭증했잖아요. 네. 그 생산량이 폭증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구성되는데 자본주의 시스템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예. 사람이 사람한테 고용되고 자본이 자본을 벌 수 있고 예. 우리가 너무 상식처럼 생각하는 이 시스템은 예. 굉장히 현대적인 발명품입니다. 산업혁명이 예. 만든 그 잉여 생산 예. 혹은 굉장히 높은 정도의 생산이 만들어 놓은 결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 질서들 뭐 식민지 체계가 더 오리진이긴 한데 식민 체계를 이 산업혁명이 만들어지면서 식민지를 했던 국가들은 식민지를 당했던 국가들의 산업과 경제와 시장을 확보했었어야 됐고 네. 그게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경제 시스템을 묶이면서 예. 지금의 이렇게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위기이자 기회였던 거는 지금과 지금이 좀 다른 점은 예전에 산업혁명은 80년에서 100몇십 년 정도 걸린 상태에서 사이클이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 예. AI가 가진 위험성은 이 모든 변화가 기술적인 변화는 15년 정도 안에 완성이 된다. 15년 안에. 15년 정도일 것 같아요. 그 하사비스 이런 분들은 더 빨리 보고 있고 예. 저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봐서 한 15년은 예. 걸릴 거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예. 그리고 다른 한편은 그러면 15년 만에 전 세계 이 정도로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정치 시스템, 네. 민주주의 시스템,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실업에 굉장히 큰 충격, 예. 그 노동 시장을 완전히 IMF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데 IMF보다 더 극단적으로. 더 극단적일 수 있죠. 이제- IMF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있는 음. 경제 시스템 안에서 경제 시스템이 망가진 건데 이거는 경제 시스템 근간이 되는 노동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생산량이 그러니까 AI는 그 산업혁명이 몸의 육체적 노동을 바꿨다고 하면 AI는 지적 노동을 바꾸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현대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생산물의 대부분은 지적 노동이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생산성이 AI가 우리 사람을 일자리를 뺏는다. 네. 이거 그런 논의 좀- 전에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잖아요. AI가 사람의 그렇죠. 생산성을 예, 높인다. 높인다. 그러면 그 생산성이 특정 그룹의 예. 이제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확 늘려버리면 예. 수요가 폭발하지 않는 한 예. 시장이 거대해지지 않는 한 아. 그 생산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한다는 신규 인원을 뽑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큰 생산량이 만들어졌는데 그 노동자를 뽑지가 않으면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수요 자체는 굉장히 천천히 늘어나거나 아니면 위축세가 예. 늘어나는데 공급은 막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난다? 예.
어디서 많이 듣던 건 예. 대공황 때 그렇죠. 이랬잖아요. 대공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 시스템을 견뎌나갈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보다 면밀한 정치적 합의와 변화에 대한 시스템 전환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시기인데 네. 문제는 이걸 설계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예. 만드는 게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그쵸. 민주주의 시스템에도 AI가 굉장히 극단적인 영향을 줘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르고 당하게 생겼어요. 이 질문을 넣지 예, 않고 예. 그래서 스스로 이걸 듣는 많은 분들이 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이 신념이 어디서 왔나? 내가 생각하는 이 정치적 신념과 선호도, 예. 내가 특정 정당인 특정 정치인이 가진 생각들, 특정 어젠다에 가진 생각들은 어디서 왔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왔어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예. 이 정보가 사람마다 달리 온다는 거, 음. 그리고 그게 달려오는 알고리즘을 AI가 잡고 있는 거. 네네. 내한테 이 신념을 만들고 내 행동을 만든 이 정보가 예. 우리는 그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예. 리터러시의 그 문해력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정보가 나이브하게 예. 공정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주어진 예. 정보가 아니고 예.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정보들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거. 예.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지 음흠. 그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들, 예. 네, 강요하고 그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판 번외편으로 해가지고 좀 길게 그러게 아직 길게 시작도 강의를 못했는데. 좀 들어야 네.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네. 이제 끝내야 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컨셉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은 진짜 번외편으로 좀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건데 그 대량 실업 사태라고 하면 저는 IMF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IMF 때 사실 그 40대 가장들이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 대열을 쫙 서 있었고 제가 그걸 취재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금 받아서 뭐 치킨집 막 이런 거 하다 또 망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사기 당하고 뭐 이런 르포를 엄청 썼어요. 제가 사회부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참담한 현실이었는데 AI 시대 이거 다시 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 사회, 기본 소득, 특히 이제 청년들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를테면 그래도 숙련공들은 AI와 더불어서 짝꿍을 맺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걱정이고 특히나 이제 전문직 최근에 제가 우리 아들 이제 변시 합격했어. 그래 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에 로펌에서 사람을 안 뽑네. 안 뽑아요. 그런 고숙련 노동자들이 고생해서 변호사 됐는데 네. 갈 데가 없어요. 이 고숙련 노동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 들어가기 어려운 것들이 더 많은 지적 노동에 의지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지적 노동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교육받아야 되고 더 한정된 교육 자원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난 브레인의 지능은 사람들끼리 좀 다르긴 하지만 재능들이 다 다르게 평균할 수 있으나 이 지능을 가지고 특정 전문인이 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한국이 학벌 사회라 부르는 게 딱 그래. 정확하게 아이, 지능 사회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학벌 사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학벌 사회가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과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네. 특정 노동을 했을 때, 지적 노동을 했을 때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어, 그러면 굳이 기업은 뭐 임금이 5배의 차이를 내고 이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 싼 노동을 네. 가지고 더 이제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임금 격차도 줄어들고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 이쪽에 더 오래 공부하고 이런 식의 인센티브가 네네네.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요. 지금 AI 전환은 뭐 15년 정도 올 건데 15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변화를 겪고 나서 우리는 AI 사회로 돌입할 겁니다. AI 사회로. 네. 근데 AI 사회에 대한 원형은 이재명 정부가 있는 이 네. 4-5년 안에 다 만들어질 거예요. 어. 여기서 만들어진 방향에 따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만들어진 방향에 따라서 15년이 그대로 갈 거고 그 15년의 이 전환들이 결국 이 다음 사회를 규정하게 될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를 규정했던 것처럼. 예. 그랬을 때 저희가 넉넉히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는 저희가 AI 기본 사회라는 이제 전망을 가지고 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복지를 늘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 노동 시장의 충격을 우리는
우리 노동 시장과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견딜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고실업을 막는 게 1차적인 목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금 정책이 형성되는 중이지만 저는 어떤 정책들 준비했냐면 AI 전환 사회, 전환 보험, 네. AI로 전환되는 그 전환 직종들이 보험? 네, 네. 직장들이 굉장히 늘어나면 이게 예전에 실업급여나 이런 걸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AI로 직장을 잃거나 네. 직장이 전환돼야 될 때 예. 여기에 대해서 사회보험 같은? 사회보험 같은 펀딩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AI에서 나오는 잉여 생산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직장이 전환될 수 있게 일정 정도의 기본소득들을 보장해주거나 예. 그리고 동시에 업스킬 패키지라고 해서 이 사람이 AI로 전환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배가시켜주는 게 전 세대에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굉장히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왜 AI 기본 사회를 막 설계하고 막 강조를 했었냐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 우리 경제 시스템, 우리 사회 시스템은 이 정도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실업률 고실업도 감당하지 못할 건데 네. 그럼 저는 이 전환기 이후의 사회는 어떤 국가가 선도할 것인가라고 하면 AI 기술을 선도하는 사회, 그 국가가 뭐 당연히 선도할 것 같잖아요. 예. 뭐 그거는 이게 성장 곡선이랑 연관이 있어요. 초성장 사회를 만들면 네. 이 모든 실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격한 성장으로 예.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건 세계에서 굉장히 선택받은 소수의 나라들이 될 거예요. 네. 한 두세 개 나라들. 그래요. 근데 오히려 저는 AI 기술로 선도하는 사회가 살아남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소수고 AI 이 급격한 전환에 생존하는 사회가 결국 선도 국가로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냐? 예. 그럼 이건 급격한 사회 충격이 있었을 때 의료, 교육, 복지 이 몇 가지 부분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금과는 다른 층위로 업그레이드 해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다른 굉장히 큰 크라이시스를 겪어도 그 시기를 넘겨나갈 수 있게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이거를 한다. 뭐 그렇다고 복지나 의료 쪽을 예산을 3~4배씩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다행히 AI 기술이 있어요. AI 기술들을 가지고 의료에 대한 불평등성이나 보장성들을 거의 100% 가까이 높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복지 문제도 위기 가구들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예.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복지 제도를 효율화시켜서 하는 게 투입하는. 기술로서 가능한 시대에 와 있죠. 아. 그래서 이런 사회 안전망들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예. 동시에 설계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게 네. 저희가 가진 글로벌 AI 사회 비전이고 그게 이제 유엔을 설득한 주요 논리가 됐어요. 아, 유엔 그렇구나. 기구들이 한국에. WHO를 비롯해서 여러 기구들이 한국의 AI 본부를 유치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진 AI 기본 사회 예. 전 세계 급격하게 전환될 예. 때 이런 식의 사회 다른 형태 AI 기반 사회 안정망들을 구성하는 게 우리 생존에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사실 그 일부 기업의 리더십들이나 네. 유엔에서는 좀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10시 8분이라고 제작진이 네. 끝내라고 하는데요. 의원님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차기 AI 수석으로 가십니까? 아유, 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전화가 뭐 수십 통이 와 있어가지고 예. 봤는데 일단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요. 예. 예, 그리고 아마 AI 부분에 대해서 국가 단위로 뭔가 설계하고 이랬던 노력하는 분들이 뭐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실제 여기에 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숫자가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산업이나 대통령은 굉장히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스코프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서 산업이나 과학기술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 영역이라는 건 인지하고 계시고 그랬을 때 AI 기본 사회라든지 아니면 이건 글로벌 AI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통령님이나 정부의 수요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수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 찾아 나갈 때 후보가 많이 안 된다는 상황들 때문에 저는 이게 누군가 내피셜로 던질 수는 있는데 그 많은 기자분들이 이걸 사실로 믿고 연락을 오는 게 저는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예. AI 문제들에 대해서 산업과 과학기술 영역을 넓혀서 조금 더 큰 그림을 설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인식들이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락 와서 뭐 기정사실인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죠. 대통령께서 차지원님 같이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요. 예. AI 수석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일단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예. 대통령께서 필요로 하시는 거가 대통령이 필요하시는 거라서 국가가 필요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제가 웬만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간다는 게 제 기조예요. 그건 제가보다 한국 사회 니즈를 훨씬 더 잘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그 AI 수석은 그런 요청을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알았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아, 이수경님께서 기본 AI 기본소득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알고 기본소득 사회를 그 옛날부터 주장했을까? 대통령이 정말 존경스러워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을이님이 차지의원님 차기 AI 수석으로 가시면 좋을 듯. 국회에서도 꼭 필요한 인재이시니 아쉽 이렇게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노미님께서는 극우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계속 비슷한 방송에만 노출되는 거겠죠? 이런 질문도 보내주셨습니다. 아리아나님께서는 정치의 언어가 플랫폼의 언어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JJOBIT님은 인공지능이 거짓말도 하지만 사용하기 나름이래요. 이렇게 의견도 주셨고요. 지니님께서는 의도된 정보 제공 이거 무섭네요. 이렇게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다양한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엔 좀 길게 편성해서 한번 AI 속으로 훅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